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님 모시고 다양하게 정리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차용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뭐 설 연휴 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조금 길었던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막판에 추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눈까지 온다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 오늘도 추우셨을 텐데 네. 조심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시황과 관련해서요. 지난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현재도 보였었는데요. 이 관련 내용과 함께 전망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동안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양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현재 경기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각종 반도체 회사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좀 각오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클레이즈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의 어떤 컨센서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바클레이즈 증권사에서 반도체 시황이 이건 이제 글로벌 시황입니다. 네. 2022년 10월 달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년 10월 저점을 깨고 반도체 시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 10월 달 이후 그 밑으로 내려가긴 않을 것이다. 네네. 이런 게 정확한 워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논리를 본다라면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사이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었다라면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GPT 이제 챗봇에 대한 얘기인데 이러한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부분들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반도체에 다시 한번 붐이 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위 플랫폼 관련주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막대한 서버를 늘릴 것으로 봤었죠. 우리나라 네카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뭐 다양한 기업들이 서버를 늘릴 것으로 봤고 그런 것들이 2020년과 2021년에 막대한 투자로 이루어지면서 기대감과 실질적인 예측이 맞았던 것들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에 목말라 있었던 반도체 업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AI 부분,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부분들이 새롭게 반도체 시황을 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고요. 이 논리는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논리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 논리대로 매출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꼼꼼히 따지는 기간이 분명 옵니다. 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과 그 논리가 얼마큼 합당하느냐에 따라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 쪽들에 다 늘렸고요. 특히 이제 AMD 같은 경우 이 그 바클레이즈 보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투자 비중을 확대로 상향함에 따라서 주가가 어제만 하더라도 9%가 올라버렸어요. 루시드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도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AI 부분에 있어서 AMD가 특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언급함에 따라서 하루 만에 9%가 넘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이제 그 논리를 보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재고라든지 서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아니면 좋은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써 뭐 균형론으로 가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친 논리로 갔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원본을 구할 수 있으면 원본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기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도움이 될 텐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겪어내야 된다라는 것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 인공지능 AI 부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투자 계획이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을 잡고 여기에 이제 예산을 마련하고 결국 집행이 들어가는 정말 순차적인 과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 동안에는 약간의 부진한 부분들이 있긴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야 뭐 기다리는 건 문제도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텐데 결국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사이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부분들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반도체 사이클의 시황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클레이즈가 AI를 얘기한 것은 바클레이즈의 어떻게 보면 논리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사이클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AI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개념이겠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 15%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는 인식이 일단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외국인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오늘 이제 나온 기사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빅쇼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었죠. 네. 2008년 서브프라임을 실화한 영화고 그거를 예측했었던 실제 투자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귀국한 것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분은 이제 트위터에다가 딱 한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불트랩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서 잠깐의 상승 트랩이 존재하는데 과거의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로 20%가 더 빠졌다. 지금은 그 불트랩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시장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경고도 일단 날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지난 11월 달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올랐다가 다시 5만 대까지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불트랩인지는 지나고 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의 움직임은 강하다라는 것은 팩트고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논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또 전기차 관련주들, 이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제 미국 기술주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든 듯한데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전기차들 상승세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AI 관련 투자 확대로 반도체 시황이 좀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기존 반도체 사이클 논리에서 AI 논리로 좀 변경이 됐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하지만 다만 이 단기적으로 부진한 시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이 악재성 이슈 또 호재성 이슈가 혼재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악재성 이슈가 조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은행의 금리 상승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한국은행의 포지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가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죠. 다뤘었죠.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였는데 일부 지금 금통위원이 이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시고 6분이 계신데
딱 3대 3으로 갈린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도를 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7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분, 그러니까 25bp 추가로 올려야 되는 분이 대략 3분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라는 분 또한 또 3분으로 알려진 상태죠. 그렇지만 이창용 총재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일단은 우리가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설 연휴 기간에 나온 것들이 5%대 중반에서 생각보다 좀 빨리 멈출 수 있다. 그런 보도들도 나왔어요. 네.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이 25bp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99%의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데 빠르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도 갑자기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지켜보긴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과격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온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네.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라면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균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금리를 지금 올리는 이유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것은 물가가 안 오른다라는 거죠. 물가가 안 오르면 기업의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직까지 그것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논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 중에 하나에서 갑자기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새로운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갑자기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저축이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몇백조 단위의 이제 돈들이 있다 이제 뭐 네.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돈들이 풀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비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가 최근에 목도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 원래 저축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 소비를 하는 나라인데 코로나 구간에 이례적으로 저축이 늘었었던 상황이죠. 네. 소비를 못 하다 안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지금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이 표명이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3월 달에 전인대가 이제 열립니다.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취임은 전인대사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현재 3%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2022년 3% 경제 성장한 것을 그 물줄기를 바꿔놔야 됩니다. 원래 목표는 5.5였는데 3% 금리 그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1994년 계획 경제를 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미달한 경우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두 번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미달했어요. 근데 5.5를 예상했다가 3%가 예상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화들짝 놀란 상태고 여기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 과거 같으면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텐데 지금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부양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를 통해서 하게 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 막대한 소비가 다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서울 기준으로 해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1,600원대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기름을 넣는 행위는 똑같지만 2,000원대 넣는 거랑 1,600원대 넣는 거랑 지표상으로 볼 때는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였었던 거죠. 이게 바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듯한 상태인데 중국이 소비를 하게 한다라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뭐 옷을 하나 사 입기 시작했다. 뭐 신발 하나 사 신기 시작했다. 그러면 결국 수요가 끌어당기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금리를 다른 나라들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길게 돌아왔습니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 3.5에서 3.75에 일단은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예견이 됐는데
만약에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또다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미국이 5%대 후반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4%대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제 지금 기사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나라 상황과 현재 미국 상황만 놓고 볼 것들이 아니라 중국이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수요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아직까지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주요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MF 총재께서도 중국의 리오프닝은 전 세계 산불을 전이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여기서 산불은 이제 코로나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이번에 22 총재께서도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얘기를 했다라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결국 글로벌 경제 수장들이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권에 대해서 현재 지금 면밀히 추적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한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야.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2월 1일 날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야라고 본다라는 것은 단견에 불과하고요. 네. 지금 중국이 일으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상황이 또 다른 회오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이 이슈들이 이 글로벌적으로 새로운 변수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시국 때문에 억눌려 있던 소비가 좀 터지면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우려감이 좀 표출된 상황인데요.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에서 수요발 인플레이션으로 좀 전이가 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5% 이상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또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19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두 군데 사모펀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모펀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인수해서 그 기업을 잘 운영하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의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한 곳을 키운 다음에 결국 엑시트, 자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본업인 회사들입니다. 이것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게 본업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그것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또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성격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나온 얘기는 2월 24일까지 지분 15.4%를 최저로 일단은 보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금액은 공개된 것과 같이 19만 원이고요. 네. 일단은 공개 매수에 응하지 15.4% 이하가 응하면 공개 매수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15.4% 이상이 되면 공개 매수의 그 수량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재원은 누가 맡느냐? 대략 한 2조가 좀 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어림잡아 보고 있는데, 네네. 사모펀드 두 곳과 NH투자증권 세 군데서 돈을 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주주가 약 18%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절반을 이쪽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사모펀드가 1대 주주가 되고요. 현재 지금 대주주는 지분 9%를 가지고 2대 주주로 내려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19만 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공개 매수를 할 때는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을 하는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19만 원으로 결정됐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죠. 오늘 대략 한 18만 6천 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18만 6천 원에 있는 상태에서 2월 24일 날
공개 매수 신청을 하면 한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네. 이제 19만 원이 내 계좌에 찍히니까 네. 약간의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왜 19만 원을 못 가고 18만 6,300원에 끝났을까요? 저희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 2달 정도를 갖고 있으면 19만 원을 버는데 네. 지금 저에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정확한 게 2달 뒤에 이자가 빠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라는 오. 거죠. 그러면 신규로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18만 6천 원에 저것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익을 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2월 24일까지는 19만 원 이상으로 가기도 어렵고 19만 원 밑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만 원 이상으로 간다라면 공개 매수 가격이 19만 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누가 더 주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20만 원 주고 오세 임플란트를 사가지고 19만 원의 공개 매수에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19만 원이 넘어가면 매수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기서 만약에 18만 원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되죠? 무차익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네. 18만 원에 사서 19만 원에 팔 수 있는 거니까 무차익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저기서 2월 24일까지 평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문제는 2월 24일 이후부터입니다. 2월 24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언론들마다 지금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뭐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제가 그렇게 보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들이 소위 엑시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금은 뭐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네. 제 관점에서 본다라면 상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놓고 본다라면 이번에 지금 오세 임플란트가 2021년에 시비 발행한 게 있습니다. 대략 지분 그 전환가율을 본다라면 지분이 한 6%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지분들인데 이거는 누가 갖고 있냐면 현 대주주의 자제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자제분들이 갖고 계신데 이것까지 현재 공개 매수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공개 매수 이후에 이거 지분을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 자, 대주주가 현재 지금 18%에서 공개 매수에 9% 응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요. 그럼 지분이 9% 들어간 상태에서 자제분 두 분이 지분을 다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대주주 지분은 15%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사모펀드보다 지분이 작긴 합니다만 사모펀드는 언젠가 엑시트하고 나가게 된다면 현 경영진이 이것을 상속까지 마무리하는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 논리는 오스테 임플란트 대주주와 상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모펀드 간의 엑시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남기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일단 19만 원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여기서 현재로서는 19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19만 원이란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오스테 임플란트보다는 덴티움이나 디오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나중에 저런 과정에서 엑시트를 한다라든지 상장 폐지가 된다라면 펀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일반 주식형 펀드 입장에서 본다라면 치과 의료기기의 일정 부분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비중이 빠지고 오히려 그 비중을 덴티움과 디오가 채워넣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2차 전지한다라면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글로벌 펀드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것처럼 결국 오스테 임플란트를 빼면 그 지분만큼 누가 늘어나죠? 덴티움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뉴스에 덴티움을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아이디어로 좋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사모펀드 두 곳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 조금 19만 원이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공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현재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현 가격대에서 주가가 좀 닫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매수 타이밍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고요. 따라서 이제 덴티움이나 디오 등 관련 업종 내 다른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좋지 않은 소식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버블 붕괴를 좀 경고하고 나섰던 이 GMO 설립자죠. 제레미 글램섬이
또다시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균형적인 뭐 시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네네.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한쪽에서는 또 안 좋게 보는 얘기가 있다라는 네네.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야 서로 간에 어떤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봤고요. 네. 일단 제레미 글래썸이 주식시장의 슈퍼버블 붕괴에 대해서 작년에 그 얘기를 한 상태인데 지금 또다시 그 얘기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2023년 올해 S&P 500이 3,2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 이상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빅숏의 그 실제 주인공이 지금 현재 불트랩이라고 얘기했던 거와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좀 거시경제라든지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체감을 느끼는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을 냉정히 조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얘기들을 현재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썸이 예를 든 것은 현재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비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지표들이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추세대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결국 이게 꺾여야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표, 소비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죠?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요.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면 우리 주식 투자들의 기준점인 EPS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경기 하강에 대한 얘기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반영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코노미스트와 우리가 주식의 월가의 입장은 조금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결국 경제적인 현상들 그리고 경제 사이클에 중점을 두는 분들이고요. 월가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그 주식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서 내가 월급을 받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음식점 주인인데 네. 우리 음식 맛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마찬가지죠. 별반 다른 거 없는 네네. 거죠.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네네.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은 경기 둔화 국면에 있다. 이 둔화를 잘 이겨내고 더군다나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의 초입에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경기와 밸류와 주가 사이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대신증권에서 증권업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도 거기서 얻었습니다.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증권 업종 같은 경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전언이에요. 결론은. 그렇지만 이미 주가는 올해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반영해서 작년부터 빠졌다라는 거죠. 자, 올해 재무제표가 본격적으로 나빠지는데 주가는 1년 전부터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주가는 이미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부분에 충돌하냐면 밸류가 싸졌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밸류가 싸졌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가 싸졌으면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재무제표는 올해 나빠지지만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밸류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올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바닥을 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런 인사이트를 저는 거기서 얻었고 그 부분도 지금 결국 경기는 하강되지만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는 밸류가 싸졌다는 얘기가 분명 존재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급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불트랩인지 무엇인지는 좀 지나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조는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경계감의 목소리가 아직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가 전설인 제레미 글랜썸의 추가 하락 경고까지 면밀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